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는 1형식부터 5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다른 접근법이랑은 아마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학습에는 분명히 당위성이란 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다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것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뭔가 위기감이 들어서 외우셨을 거예요, 언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외우기는 외웠지만 사용할 수준까지는 절대로 못 가져가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에도 이거 빈칸 채우라고 하면 빈칸은 채우겠죠. 근데 시험 문제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1형식부터 5형식이 왜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만 절대 공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당위성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랐으니까요. 항상 1형식부터 5형식은 고통스러운 영역이었어요. 하기 싫은 부분.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하셨다고 해도 한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굉장한 노력을 쏟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 일단 저는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지는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생겨난 게 아니란 걸 설명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발달사가 먼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설명을 한번 따라오시면 1형식부터 5형식이 저희를 돕기 위해서 생겨난 거고 내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문법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왜?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이걸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어는 바디랭귀지였어요. 저는 수업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큰 종이에다가 쓰면서 가르쳐요. 지도를 그려요. 연대표를 그리거든요, 같이. 이 시기에는 뭐가 발생했을 거야? 이 시기에는 뭐가 발생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써놓은 블로그고 그 다음에 요거는 블로그에는 표를 넣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글로써 싹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자, 함께 보실게요. 바디랭귀지가 있죠. 저희 인류의 최초의 영어 세계에서 저희는 바디랭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언어가 바로 있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랭귀지로 처음에 가르치고 이거를 가르치거나 내지는 이렇게 가라고 하거나 오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바디랭귀지가 존재했겠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수화가 더 어렵죠. 어려우면 말하는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소리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손뼉을 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행위는 있을지언정 입술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서 어떠한 언어라는 게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발생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명사가 생겼을 거예요. 왜? 우리는 뭔가 위협을 받거나 이런 것들 내지는 또 어떤 음식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제3자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필요했던 것이 명사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모여 살아야 했어요. 2명만 있으면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됐겠죠. 근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1대1로는 바디랭귀지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딱 불러야 돼요. 저기에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모두에게 약속된 어떠한 이름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사란 게 발생됩니다. 명사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Kenny 이렇게 부를 수 있고 Animal, Food 내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바디랭귀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가 생겼고 이는 주어가 됐겠죠. Kenny, Animal, Food 이게 뭐해, 저게 뭐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동사가 생겨났습니다. 자, 동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Go 가르친 다음에 Go 가르친 다음에 hunt, 가르친 다음에 eat
이런 식으로 한 단어짜리 동사가 생긴 거예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령문이 됐겠죠. 가서 뭐 해라, 사냥해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기기 위해서는 권력이란 게 필요했을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란 게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명령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됐는데 저희는 아까 명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명사에다가 동사가 합쳐지니까 일형식이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한다 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Can he go? Kenny가 간다. Can he hunt? Kenny가 사냥한다. Can he eat? Kenny가 먹는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겨난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형용사가 생겨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이 흐르고 사냥을 하고 이제 모르는 과일을 먹으면서 이 어떠한 상황의 상태, 즉 이 상황이 dangerous한지 내지는 음식의 상태, delicious한지 poisonous한지 독이 있는지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황이 어떻거나 이게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주어와 동사와 형용사가 같이 합쳐지고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가 합쳐지고 명사와 동사와 명사가 나오는 이형식 문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주어, 동사, 주격보어,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죠. 요소로는 주어라는 요소, 동사라는 요소, 주격보어라는 요소가 생겨나요. 여기에 이형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품사로 깨보면 명사라는 품사, 동사라는 품사, 그리고 형용사라는 품사로 각각 나눠집니다. 또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명사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로 갈려요. 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명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생겨나겠죠. It looks dangerous. 이거 위험해 보여. It smells yummy.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나. It is hot. 덥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형용사만 쓰냐? 그건 아니에요. 명사도 쓰거든요, 저희. I'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He is my father.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She is my friend. 그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누구이다 내지는 어떠하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게 이 형식이에요. 다음은 뭐가 나왔을까요? 목적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명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명사와 동사만 합쳐져서 일형식을 만들었어요. 누가 무엇을 한다.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지도 얘기할 일이 생기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일형식을 사용하던 시기만 해도 세력이, 권력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까지만 말을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 무엇을 일하는 목적 없이 손가락으로 가르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내지는 무언가에게 말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목적어도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통치해야 될 지역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디테일을 언어로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도 원래 갖고 있던 명사를 목적어로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삼형식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목적어로는 him, 그를, her, 그녀를, them, 그들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삼형식의 요소는 어떻게 되냐? 주어와 동사, 목적어예요. 근데 이걸 품사로 깨면 어떻게 되냐? 명사와 동사 그리고 다시 명사가 나옵니다. 문장을 예문을 들자면 3개 정도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She loves him. 그녀는 그를 사랑합니다. He likes her. 그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We meet them. 우리는 만납니다. 그들을. 이런 식으로 3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문장을 이루는 게 삼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동사, 명사.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사형식이 발달했을 거예요. 왜? 문명이 더 커져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물물 교환에서 화폐 경제로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거래는 이전보다 몇십 배 이상 활발해집니다. 그렇겠죠? 화폐 경제로 넘어가니까요. 주다와 받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져요, 이때부터. 새로운 말하기 방법이 생겨납니다.
이전엔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항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I give money. 나는 돈을 주다. To him. 그에게. 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었는데 이제 너무 빈번해지니까 방향성의 제시보다 다른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빼고 말하는 개념이 생겨나겠죠. 이제 이 수요의 개념이 너무 흔해져서 전치사가 필요 없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I give money to you.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라는 문장이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준다. 뭐를? money. 돈을 이라고 살짝 바뀐 거예요. 위치가. 전치사가 빠지면서. 라고 전치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형식이 생겨납니다. 자, 그럼 사형식 또한 저희는 요소와 품사를 봐야 돼요. 요소 먼저 볼까요? 주어, 내가, 동사, 준다. 노래를 불러준다,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해준다, 내지는 뭐뭐 그냥 무엇을 준다 면은 다 수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직접 목적어, 주어지는 물건이 나옵니다. I give you money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품사로 보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예문을 좀 볼게요. I give him money. 나는 그에게 돈을 준다. He sings me songs. 그는 나에게 노래들을 불러준다. She teaches me math. 그녀는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준다. 이런 식으로 누가 나에게 뭐뭐 해준다 내지는 누가 나에게 뭐뭐 준다 이러면은 수요동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동사들은 사형식 문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7번째 변화를 볼게요. 오형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문명은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과 함께하는 겁니다. 언어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자는 많은 사람들을 각각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을 임명했습니다. 임명된 이들은 타인을 움직일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겨나는지를 저희는 볼게요. 오형식의 품사를 먼저 볼까요? 요소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누구에게. 목적격 보어라는 형용사가 하나가 나오네요. 여기에. 그죠? 그렇게 돼서 형용사는 아니죠. 꼭 목적격 보어 형용사이거나 내지는 명사예요. 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만든다 내지는 누구를 어떠한 상태로 누구로 만든다. 즉 임명한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장들이 오형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로 따져보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내지는 맨 끝에 명사 대신 형용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나오면은 누구로 만들어주다. 형용사가 나오면은 누구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나올 거예요. He named me Kenny. 그는 나를 켄이라고 이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They called me Kenny. 그들은 나를 켄이라고 불러주었다. 다음, They made me a teacher. 그들은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나왔죠.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구로 이름 지어줬고, 누구로 불러줬고, 누구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The teacher found English interesting. 그 선생님은 영어를 찾았어요. 어떠한 상태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상태로 찾았어요. 즉, 영어에 흥미를 느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He left the door open. 그는 left, 남겨뒀어요. 무엇을? The door. 그 문을 어떤 상태로? open, 열린 상태로. 문 열어놨다는 거예요. 문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king, 왕은 makes, 만들어요. His people, 그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만들까요? 조물주처럼. 자, 하나만 더 나가면은 다른 내용이 나와요. King makes his people happy. 만들었대요. 어떻게? 행복하게. 이게 오형식이에요. 누가 누구를 누구로 만들다. 내지는 누가 누구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이게 오형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단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을 알고 자기 자신이 이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납득해내지 못하면은 진행되지 않아요. 억지로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절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형식이 왜 필요한지, 이게 쓸데없이 나를 귀찮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동안 안 했거든요. 많은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 선생님 왜 자꾸 외우라 그래요? 아, 나 이거 왜 자꾸 하기 싫은데 왜 맨날 시험 봐요? 안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설명만 돼도 아이들이 그래도 이게 필요해서 생긴 거구나, 나한테도 언젠가 필요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너무 아이들 탓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하셨나요 혹시? 저는 열심히 안 했어요. 당위성 부여가 전혀 안 됐어요. 제가 교육받던 환경에서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뭐가 필요했을까라고 항상 자문하곤 하거든요. 네, 당위성이에요.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상관없어요. 다만 적어도 그게 납득될 만한 이유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